예민한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편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작은 일로 갑자기 화가 나거나 남편이나 아이가 한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살짝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밤을 지새웠던 적은 없을까요? 더 나아가서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자신을 스쳐 지나갈 때, 혹은 옆 사람이 자신을 보고 웃을 때 그것이 자신을 놀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삶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뇌과학과 심리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민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정말 많은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예민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과도하게 반응하도록 설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뇌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뇌는 매우 유연하고 변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행복함, 즐거움, 시기, 질투, 슬픔, 분노, 두려움 등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가들이 이렇게 다양해 보이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분석하다 보면 그들의 본질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소나기도 있고, 장맛비도 있고, 이슬비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우박도 있고, 진눈깨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강수 현상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비를 더 이상 오지 않게 하려면 또는 비를 관리하려면 어떤 종류의 비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두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모두 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정확히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짜증이 난다고 느끼기도 하고, 화가 난다고 느끼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모두 같은 현상입니다. 이 모든 감정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뇌의 반응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뇌 영상 촬영으로 살펴본 결과 이것은 편도체라고 불리는 뇌의 특정 부분의 활성화로 인한 공포 반응입니다. 분노는 강해 보이고 무섭고 두려움은 약해 보이지만 뇌 차원에서는 같은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분노가 언제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겁날 때 공격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도망치거나 싸우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따라서 분노의 근원도 역시 두려움입니다.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를 예로 들면 두려움이 없는 개는
작은 물건이 떨어져도 태어납니다.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개는 조금의 자극에도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짖고 몸을 움츠리고 호흡이 빨라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거해야 할 핵심적인 것은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면 분노도 걱정도 불안도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뇌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제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긍정적인 감정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까요? 혹시 긍정적인 감정도 편도체의 활성화로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편도체의 활성화로 인한 신체 반응이라면 긍정적인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느낌, 누군가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또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 성취감 같은 것들은 뇌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될 때 생깁니다. 이것은 신체 반응이 아니라 생각의 차원입니다. 이것은 정보 처리의 차원입니다.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추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따뜻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자신의 강점을 생각해 보기만 해도 자부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짜증이나 두려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신체의 물리적 반응이 먼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뇌에서 기능하는 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 뇌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이고 둘째는 번식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매우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목표들입니다. 모든 뇌 시스템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존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요소가 다가오면 우리의 뇌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선사시대의 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멧돼지가 나타나면 우리의 생존이 즉시 위협받습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생존 체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것을 싸우거나 도망치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모든 에너지를 근육으로 몰아줍니다. 멧돼지와 싸우거나 도망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력이 필요합니다. 폭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화기관의 기능을 줄입니다. 소화는 전체 에너지의 30% 이상을 사용하는 정말 에너지 집약적인 과정인데 이 에너지를 근육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밥이 소화되지 않고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뇌의 복잡한 기능을 줄입니다. 지금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멧돼지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전두피질, 즉 복잡한 생각을 하는 부분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포도당이고 혈액을 통해 운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긴장했을 때 느끼는 두근거림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작동하려면 산소가 필요하므로 호흡이 가빠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숨이 차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은 싸우거나 도망치는 상태가 됩니다. 근육은 긴장하고 호흡은 빨라지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모든 감각은 예민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합니다. 정말 빠릅니다. 원시인이 마주쳤던 위기는 보통 5분에서 10분 안에 해결됩니다. 멧돼지를 피하든지 물리치든지 해서 말입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의 몸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소화가 다시 시작되고 뇌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현대인은 우리 원시 조상과 정확히 같은 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지난 20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대인의 위기는 5분에서 10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학생에게 수학 시험지는 무엇입니까? 멧돼지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학 시험지를 봅니다.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존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근육에 힘을 줍니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전전두피질의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근육에만 모든 자원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시험 불안증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전두피질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평소에 잘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을 망칩니다. 그래서 약 1분의 수험생들이 실제로 시험 불안증 때문에 시험을 망칩니다. 이런 학생들의 부모님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공부해.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더 하면 되지.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문제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이미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문제는 시험장이라는 상황에서 뇌의 자원 분배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이 다시 시험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 또 망쳤다.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또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또 부들부들 떨립니다. 또 못 풀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편도체는 우리의 무의식 영역에 있습니다. 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합니다. 의지만으로는 조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정해.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자기 체면을 걸어봤자 안 됩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편도체는 계속 활성화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그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도체와 직접 연결된 신체 부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입니다. 편도체는 우리의 신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이 긴장되고 얼굴이 굳어지고 눈이 커지고 어깨가 올라갑니다. 주먹이 쥐어집니다. 턱이 다물어집니다. 복부의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 신체 반응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이완시키면 편도체도 안정화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뇌를 직접 건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통해 뇌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꽉 쥐으세요. 진짜 꽉 쥐어보세요. 그리고 인상을 쓰세요. 눈썹을 팍 모으세요. 그리고 어깨를 올려보세요. 목과 어깨에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경고하고 있어. 위험해. 싸워야 해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깨를 낮추고 턱에 힘을 빼고 눈에 힘을 빼보세요. 아래 턱이 툭 떨어집니다. 배를 내놓습니다. 자세를 이완시킵니다. 이것이 현자의 표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편도체가 안정화됩니다. 당신은 이제 지금 안전해. 멧돼지가 없어. 평화로워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배를 움츠린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풀어주세요. 편안함이 생깁니다. 따뜻함이 생깁니다. 안정감이 생깁니다. 배가 이완된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배짱이 두둑하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배가 긴장되고 움츠러든 사람은 배짝이 좁은 사람입니다. 항상 불안한 사람입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신체의 상태가 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뇌의 상태가 신체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험 불안증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실수했으니까 더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배를 풀어주고 턱에 힘을 빼고 눈도 풀어봐. 이 상태로 수학 시험을 풀어봐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풀어도 답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세요. 이것을 반복 훈련하면 신체가 뇌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신체의 패턴이 바뀌면 뇌의 패턴도 바뀝니다. 결국 뇌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 배가 이완되어 있으면 괜찮은 거구나. 나는 안전한 거구나 라고 배웁니다. 제가 올림픽 양궁 선수들을 지도했을 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4월부터 7월 초까지 석 달에 걸쳐서 진천의 선수촌에 들어가서 선수들을 지도했습니다. 실전에서 잘 발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평소 노력으로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선수들은 이미 세계 1등입니다. 실력은 충분합니다. 둘째, 실전에 강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 경기장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실전에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전전두피질만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본래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중요한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정확한 슈팅을 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명상도 하고 긴장하지 않는 훈련을 했습니다. 배짱을 두둑하게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빠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전두피질을 직접 활성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불안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시에 집중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동시켜야 합니다.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올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피질이 자동으로 떨어지고 편도체가 안정화되면 전전두피질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뇌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한쪽이 활성화되면 다른 쪽이 억제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전두피질이 언제 활성화되는지를 이해하고 그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전두피질이 언제 활성화될까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생각할 때, 타인을 존중할 때, 타인의 좋은 점을 찾아볼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감사할 때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6가지가 나옵니다.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입니다. 이 6가지가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용서는 복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상처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해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복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뇌과학적으로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집니다. 많은 만화와 영화에서는 복수의 불꽃에 타올라서 성공한다고 보여주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실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복수심은 뇌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연민은 보살피고 돌보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입니다. 수용은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고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존중은 자신과 타인을 동등하게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6가지 모두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기 용서,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수용, 감사,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적용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를 거의 비슷한 신경 네트워크에서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신기한데, 그래서 자기 존중 훈련을 하면 놀랍게도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함께 올라갑니다. 마치 한 가지를 키우면 다른 한 가지도 자동으로 커지는 것처럼요. 반대로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속으로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립니다. 자신을 존경할 수 없으니까 남도 존경하지 못합니다.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은 같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뇌의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유명한 실험 결과를 소개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날린 엠바디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만 수학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아이들에게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종이 무엇인지, 어떤 집단에는 성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인종에 대해 질문받은 아이들, 특히 아시안 아이들의 성적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인들은 수학을 잘한다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별에 대해 질문받은 여학생들의 성적은 훨씬 낮았습니다.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몇 개의 질문만으로 심지어 직접 넌 수학을 못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런 신념들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실제로 뇌의 작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정확히는 편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부모가 딸에게 넌 수학을 못할 거야 라는 말을 일관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반대로 넌 수학을 잘할 거야. 너는 머리가 좋아라고 계속 말한다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뇌를 형성합니다. 부모의 기대는 아이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가진 또 다른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일어난 사건 자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를 느낍니다. 운전을 하다가 누가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죠? 정말 화가 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열이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왜 화가 날까요? 끼어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 만드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놈이 감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놈은 나를 아래로 보는 거야. 나를 얕보는 거야. 이걸 견뎌야 해. 나는 소중한 사람이잖아.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 때 화가 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낄 때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라 병원에 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 특히 마음이 약한 사람의 뇌는 어떤 가능성을 선택할까요? 최악의 상황을 선택합니다. 저놈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놈은 나를 깔보고 있어. 저놈은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도 몰라. 나는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미 있으면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어난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끼어들었다는 것 자체는 감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칭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넌 정말 똑똑해. 넌 특별해. 넌 정말 잘했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좋은 의도로 시작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만듭니다. 아이는 자신이 선천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이 특별하고 예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려운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이걸 해야 한다. 나는 특별하니까 이걸 잘해야 한다. 만약 이걸 못하면, 만약 실패하면, 그러면 나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나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실패해서는 안 돼. 도전하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자신이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더 좋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과정과 노력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와, 넌 이걸 이렇게 만들어냈니? 힘들었겠다. 근데 넌 꾸준히 했구나. 계속 시도했구나. 처음엔 못했는데 계속 노력했네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능력이 아니라 노력으로 성공한다고 배웁니다. 이것이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려운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괜찮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못했네.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노력으로 성장한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학습의 기회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넌 특별해라고 계속 말했을 때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반 친구들을 봅니다. 다른 친구가 공부를 더 잘하고, 운동을 더 잘하고, 음악을 더 잘하고, 미술을 더 잘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나는 왜 특별하지 않지?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지? 엄마가 나를 잘못 평가했나 봐. 나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비하가 시작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기 존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맥락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소심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교적이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기를 꺼리고 말을 적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보면 나는 꼼꼼하게 처리한다는 장점이 됩니다. 세심한 사람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신중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습니다. 자기 존중은 자신이 이 모습 그대로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귀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의미 있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느낄 때 자기 존중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원인입니다. 의무 교육 시스템은 모든 학생들을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 기준은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약점을 보고 고쳐야 할 것으로 강조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받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너는 수학이 약해. 다시 풀어봐. 너는 글쓰기가 부족해. 더 해봐. 너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네. 다시 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받습니다. 은연중에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뭔가 모자라. 너는 고쳐야 할 게 있어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점이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뭐가 좋지? 내가 뭐가 특별하지? 내가 뭐가 잘하는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좋은 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이 당신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뭔가 대단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자기 존중에 이르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수용입니다.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친구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괜찮을 거야. 실수할 수도 있지. 누구나 그런 적이 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위로해 줍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일까? 이런 것도 못하다니. 나는 정말 형편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자책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패턴입니다. 친구에게는 친절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합니다. 이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해야 합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스스로를 위로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노력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책망하지 말고 응원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연민이 쌓이면 자기 존중으로 발전합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런 훈련이 노력을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노력을 안 할 거 아닌가? 아이가 너무 편하게 생각할 거 아닌가?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반대입니다.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 행복합니다. 모든 기능이 더 잘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하는 사람은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연민하는 사람은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 더 창의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열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정신질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그렇고, 불안장애도 그렇고, 공황장애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증상이 바로 수면 장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잠을 잘 자면 정신과를 방문할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수면은 중요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은 뇌의 근본적인 기능입니다. 우리의 신체와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자게 될까요?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멧돼지가 바로 옆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잠을 자면 멧돼지가 나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순환에 빠집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지니까
아무리 자야 되라고 생각해도 더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오늘 꼭 자야 돼.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자야 돼. 아, 자야 하는데 안 자지. 어떡하지? 아, 잠이 안 와. 정말 답답해라고 생각하면서 더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고통.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흐르는지 모릅니다. 언제 새벽이 될까? 언제 아침이 될까라고 기도합니다. 수면 장애를 극복하려면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몸의 이완을 통해서입니다. 움직임 명상, 요가, 수영 같은 활동들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수영은 정말 특별합니다. 물속에서 하는 명상은 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체 인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당신의 몸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수영 중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호흡할 수 없습니다. 물과 호흡의 리듬을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배를 풀어주고 턱에 힘을 빼고 어깨를 내려놓는 신체적 이완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하면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게 됩니다. 명상의 참된 의미를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오해합니다. 명상은 1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명상은 어려운 거 아닐까? 나는 집중을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상의 진정한 의미는 알아차림입니다. 명상의 스펙트럼은 정말 넓습니다. 마음을 비우면서 앉아 있는 것도 명상이지만 그것은 명상의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명상은 움직임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소림사의 무술도 명상입니다. 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발이 땅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이 움직임이 몸에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계속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명상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을 완전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걷기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계속 인식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각 발이 땅에 닿을 때의 느낌, 무게의 이동, 근육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먹기 명상도 있습니다. 음식의 냄새를 인식합니다.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의 식감, 맛. 이 모든 것을 인식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먹으면서 생각만 합니다. 일을 생각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먹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먹기 명상을 하면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집중합니다. 요가도 진정한 의미의 요가는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가 스튜디오에 거울이 있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주는 느낌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요가 스튜디오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타이치, 태극권도 명상의 일종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자신의 의도와 그 의도의 결과를 동시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한다. 이것이 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팔이 실제로 올라간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이 의도와 결과 사이의 과정을 인식합니다. 근육의 움직임, 신경의 신호, 몸의 저항감, 모든 것을 느낍니다. 존경심의 발전으로 존중력을 키우는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존중력을 키우는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감탄입니다. 경외심입니다. 와하는 느낌입니다. 거대한 자연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광활한 사막에 서 있을 때, 깊은 바다를 바라볼 때, 높은 산을 올라갔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와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경외심입니다. 이것이 관계적 경험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느끼는 경험입니다. 이 경외심은 일상에서 튕겨져 나오는 경험입니다. 평소에는 이것이 당연하고 저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뭔가 엄청난 것을 만나면 느끼는 감정입니다. 평범한 것들을 보다가 갑자기 그 신비함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봐도 이런 감정을 못 느낍니다. 별이 그냥 별입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멧돼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 느낌을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하나하나가 우주입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복잡성은 우주만큼 광대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 감정, 경험, 꿈, 이 모든 것들이 우주보다 깊고 넓습니다. 인도에서는 나마스테라고 인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다릅니다.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모습,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존재에 대한 존경입니다. 기독교에서도 같은 개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 안에는 신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의 대상입니다.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인류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당신이 한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을 상처 입히면 그 평가는 그 사람의 네트워크를 통해 퍼집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말이 퍼집니다. 그 사람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한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그 사람과 연결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잘 대했다면 그 평가도 퍼집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퍼집니다.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 퍼집니다. 그것도 수백 명, 수천 명에게 퍼집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인간은 전 인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전체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당신은 우주 전체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하면 당신은 우주 전체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누구나 다 경외심 없이는 못 봅니다.
현대 사회의 병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도구적으로만 봅니다. 효율성만 추구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로볼까? 이런 식으로만 봅니다. 존중의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불행해집니다. 모두가 예민해집니다. 모두가 불안해집니다. 모두가 화를 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훈련은 무엇일까요? 자연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세요. 와하는 느낌을 계속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런 감정이 계속 살아있도록 해보세요. 그 느낌이 커지면 사람을 볼 때도 자동으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원고 작업하고 오늘 와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세요. 와, 정말 열심히 하네.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세요.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세요.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짜증을 적게 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작년에 비해 더 평온한가요? 더 차분한가요? 그렇다면 마음 근력이 좋아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편도체가 덜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최근 5년을 돌아봤을 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화를 자주 낸다면 뇌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뇌가 평생 멧돼지를 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 근력은 근육처럼 훈련으로 발전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자극이 와도 더 이상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불립니다. 우리의 뇌는 유연합니다. 뉴론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자극이 오면 자동으로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이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을 이용한 훈련을 통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만트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양궁 선수들에게도 가르쳤고 시험 불안증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유용합니다.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려면 침착하고 차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려면 즐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침착함을 느끼세요. 차분함을 느끼세요. 기분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세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세요.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기만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신경 경로가 강화됩니다. 당신의 뇌는 새로운 패턴을 배웁니다. 예민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뇌의 상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을 믿고, 당신 자신을 돌보고,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평온해질 것입니다. 예민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화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뇌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자신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